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집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 있다. 대리석 상판과 명품 가구를 들여놔도 왠지 허전하고 전시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저렴해 보이는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부재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 꾸미는 건 아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이 왜 저렴해 보이는지를 정확히 짚고 감각적이면서도 똑똑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이다. 집이 저렴해 보이는 데에는 3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얼마나 돈을 썼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대리석 식탁에 고급 조명을 달아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공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집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생각 없이 꾸민 공간이라는 인상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꾸민 공간은 쉽게 티가 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통 대량 포스터, 무난하게 맞춰놓은 가구 세트, 충동적으로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이 어울림 없이 모여 있으면 집 전체가 마치 누군가가 살기 위해가 아니라 비워두지 않기 위해 억지로 채워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율이나 조명 같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가 맞지 않으면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그 공간은 어딘가 삐걱대고 불편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방의 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보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워도 이상하다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선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고 이유 없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수준을 넘어 돌봄이 없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중고로 저렴하게 마련한 물건이라도 정성을 담아 선택하고 어울리게 배치하면 놀랄 만큼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재와 재질에 대한 정직함이 부족할 때입니다. 언뜻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가짜 대리석 식탁 광택이, 어색한 플라스틱 마감 가구,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나뭇결이 프린트된 비닐판이 얇게 붙은 것. 이런 것들은 공간 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물론 천연자재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짜처럼 보이느냐입니다. 마치 로고 철자가 틀린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억지스럽고 티가 나는 가짜는 오히려 전체 인상을 깎아먹습니다. 집안 전체를 통고크 원목이나 천연 대리석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졌을 때의 느낌, 빛이 닿았을 때의 질감, 눈으로 봤을 때의 균형감. 이런 요소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는가, 억지스럽지는 않은가를 고려해 재료를 고르는 태도가 그 공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각적으로 납작하고 단조로운 공간감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우며 마감재가 모두 비슷한 톤이라면 그 공간은 깊이감도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연나무 거친 돌짜임이 있는 천이나 자연 섬유 같은 재료들이 주는 질감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풍부함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작은 실수도 이런 평면적인 재료와 반복된 마감이 겹쳐지면 결국 공간 전체를 저렴하고 조잡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도 사람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싸구려 같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이 저렴해 보이는 원인은 고가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 없이 채워진 듯한 느낌, 티가 나는 가짜 재질, 질감 없이 평면적인 마감.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공간은 진정한 온기와 품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섬세한 시선으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을 꾸미면서도 의외로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무리 좋은 가구나 소품을 들여놔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저렴하게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그런 흔하지만 고치기 쉬운 9가지 실수 중 첫 번째, 바로 커튼 설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튼을 설치할 때는 창문보다 높고 넓게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듯 커튼봉은 창틀보다 충분히 넓게, 그리고 창문 상단과 천장 사이에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올려다는 것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봉의 위치는 잘 잡았지만 커튼 천 자체의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커튼을 닫아보면 천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어색하게 펼쳐지고 창 전체를 간신히 가릴 뿐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수건 한 장을 창에 걸어놓은 듯 밋밋하고 가벼운 인상을 주게 되죠. 이것이 공간 전체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튼 천의 폭을 반드시 창 너비의 2배에서 2.5배 이상으로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너비가 2m라면 커튼 천은 총 4m에서 5m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양쪽으로 커튼을 나누는 경우 한쪽당 최소 2m에서 2.5m의 천이 있어야 비로소 자연스럽고 우아한 주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풍성한 주름이 커튼을 값비싸 보이게 만들고 공간의 전체 인상을 고급스럽게 바꿔줍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거실이나 침실을 만들고 싶다면 커튼의 길이만큼이나 넓이에 더욱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커튼 설치 실수를 다룬 별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가구 배치가 바닥 높이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 침대, 책상, 테이블처럼 바닥에 놓이는 가구에만 집중하지만 그렇게만 꾸미면 공간 전체가 마치 허리 높이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벽의 상단 천장 쪽은 텅 비어 있고 시선이 멈추는 지점이 모두 낮기 때문에 방이 이상하게 눌려 보이고 갑갑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간을 풍성하고 확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선 수직적 레이어링, 즉 높낮이를 다양하게 섞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쿠션이나 블랭킷을 겹겹이 놓는 것만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시각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액자를 벽 위쪽에 걸거나 키가 큰 플로어 스탠드 조명, 선반 화분 등을 활용해 수직 방향으로 요소를 배치해보세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이나 벽부등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 전체에 무게중심을 끌어올려주며 보는 이의 시선을 위로 이끌어 방을 훨씬 넓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선이 소파 높이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둘러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가 직접 제작한 인테리어 체크리스트와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집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싶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강렬한 색 하나만 포인트로 넣으세요. 처음엔 분명 괜찮은 방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색이 방 안에서 유일한 강조 요소가 되고 같은 색이 정확히 같은 톤으로 소품 곳곳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공간은 단조롭고 조악한 인상을 풍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강한 색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감에도 섬세한 뉘앙스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초록을 복붙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세이지, 딥그린 등 다양한 톤의 초록을 서로 다른 재질에 걸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붉은색을 쓰고 싶다면 선홍색, 벽돌색, 와인빛 등으로 조화롭게 퍼뜨리고 질감이 다른 천이나 도자기, 목자의 등에 색을 흩어 놓아야 비로소 공간에 생명이 깃듭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배치했을 뿐인데 그 방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듯한 고급스러움을 풍기게 됩니다. 디자인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색 하나를 바꾼다가 아니라 색의 깊이를 더한다는 감각이 있어야 비로소 공간이 살아납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치게 모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 가짜 재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닐 바닥재라 해도 차가운 회색 톤은 왠지 싸구려 느낌을 주는 반면 따뜻한 오크톤의 나뭇결은 훨씬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도자기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무늬가 들어간 타일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 부담스럽지만 무늬가 잔잔하고 고급스럽게 정제된 타일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조화나 인조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잡하고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와 잎의 방향 덕분에 놀라울 만큼 실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가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티나는 가짜, 억지로 진짜처럼 보이려는 가짜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무늬가 과장된 대리석 패턴 비현실적인 나뭇결이, 그려진 가구 표면 반질거리는 플라스틱 마감은 인간의 눈과 뇌가 순식간에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만져온 자연의 질감은 결코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값싼 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일 베니어 마감은 실제 나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일 베니어는 플라스틱 얇은 인쇄질을 붙인 것으로 표면은 매끈하지만 아무런 입체감이나 온기가 없습니다. 반면 진짜 나무 베니어는 얇게 잘라낸 실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내기 때문에 손끝에 전해지는 결이 다르고 빛을 받는 방식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집 전체를 천연 원목과 고급 자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티나는 가짜로 채운다면 그 공간은 아무리 꾸며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가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의 모조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덜어낼 줄 아는 안목과 중간중간 질감이 살아있는 빈티지 소품이나 자연 소재를 섞어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숨쉬고 보는 이도 그 집에 정성이 깃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지는 재료입니다. 속이려는 감각이 아닌 솔직한 선택에서 공간의 품격은 시작됩니다. 혹시 이 과정을 상상하기 어려우시다면 집 사진을 한 장만 올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진 예시 공간을 보여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 단계라 초대가 필요한 상태지만 곧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고를 때에도 정직함이 담긴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집이라는 공간을 싸구려가 아닌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 가장 빠르게 공간을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범용 소품의 남용입니다. 익숙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100번은 봤을 법한 그 조화 꽃병 감정 없는 영어 문구가 인쇄된 액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추상화 프린트들. 이런 것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면 공간은 점점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전시장처럼 변해갑니다.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넣은 느낌 한 칸 체크하듯 인테리어를 해버린 느낌이랄까요. 이런 소품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할 때 공간은 금세 텅 빈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란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취향과 기억 손길이 배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집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진열된 물건이라면 최소한 3가지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아름답든지 실용적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건드리는 감성이 있든지.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손도자기 그릇,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혹은 아무 쓸모는 없지만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작은 인형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결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생활용품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져낸 것이라도 애정 어린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고른 물건들, 그냥 계산대 앞에서 심심풀이로 집어든 소품들이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은 정성없이 꾸며진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물건 하나하나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공간 전체가 감정 없는 배경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왜 여기에 두었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으로 빈자리를 메우기보다 차라리 잠시 빈 벽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점의 물건을 기다리는 인내심은 공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집이란 카탈로그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스타일링을 따라 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속에서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조금은 낡고 조금은 엉성해 보여도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집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각적인 생동감이 부족할 때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고 인공적인 재질로만 채워져 있을 때 그 공간은 아무리 정리되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밋밋하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MDF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만 가득한 공간은 청결함을 넘어서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곳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질감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감이 있는 사물에 끌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면의 거칠기, 깊이감 재질의 밀도 같은 시각적 단서는 뇌가 공간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손끝이 느끼는 감각만큼이나 눈으로 보는 감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무의 결돌의 무게감, 천의 주름 짜임이 있는 섬유처럼 자연스러운 질감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공간은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숲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 껍질 떨어진 나뭇잎 제각각 다른 색의 돌들.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감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집에서도 느끼고 싶은 정서적 안락함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거친 느낌의 양모러그,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테이블, 린넨 패브릭의 커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화분 하나만 더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그런 작은 대비가 빛을 받아 공간의 깊이를 만들고 보는 이의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시중에서 흔히 제공되는 천편일률적인 마감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복도 천장에 달린 밋밋한 형광등 욕실 세면대 위에 붙은 얇은 거울 번쩍거리는 은색 손잡이 집 안 곳곳에 똑같이 박혀있는 매립등 조명. 이런 것들은 시공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가 집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 공간이 개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장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기능은 하겠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아무 맛도 없는 식빵을 먹는 기분이라면 과장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욕실의 거울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형광등을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보여지는 순서대로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요즘은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뛰어난 대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교체 하나가 공간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든다는 말은 인테리어에서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너무 똑같이 맞추려는 강박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색을 맞추고 패턴을 통일시키고 형태까지 비슷하게 반복하면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한눈에 봐도 급하게 세트로 사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간은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고리 없이 이것저것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개성 넘쳐 보여도 공간의 의도나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 속의 대비입니다. 서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석도의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이 공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이런 기준이 서야 비로소 스타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중심이 되는 가구, 예를 들면 소파나 침대 혹은 러그처럼 존재감 있는 요소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위에 조화를 이루는 다른 아이템들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색상도 한 가지 색을 반복하는 대신 톤과 재질을 다르게 하여 입체감 있는 색감을 만들어 보세요. 패턴도 크기와 간격을 다양하게 하되 공통된 색으로 연결감을 주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태나 재질이 다른 가구를 조합하더라도 그 안에 반복되는 목재, 유리, 패브릭 같은 소재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도 같은 몰딩색 반복되는 포인트. 색상 비슷한 재질 하나만 유지해줘도 집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붉은 실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엮어주는 흐름이자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좋은 공간을 망치는데 소리 없이 작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심한 어지러움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향초 하나, 그 다음엔 선물 받은 작은 장식 하나,
또 어느 날은 지나가다 들른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산 소품 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집은 삶의 온기가 깃든 공간이 아니라 마치 벼룩시장처럼 이것저것 뒤섞인 장터 같은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물론 집이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집이라면 조금은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큰 혼란이 없어도 공간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더 이상 아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면 문제는 단지 물건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방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시스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열쇠나 안경은 작은 트레이 위에 올리고 자주 흘리는 서류나 잡동사니는 바구니 하나에 담아두고 하루가 끝날 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서랍 한 칸에 물건을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처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춘 작은 정리 시스템만 마련해두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혹시 이런 정리법이 낯설거나 막막하다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정리 노하우를 담은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장식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아끼고 꾸미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목적 없이 물건을 얹고 또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의미하게 늘어선 소품들, 소파 위를 뒤덮은 수많은 쿠션들. 앉으려면 10분은 치워야 할 정도라면 이미 경계선을 넘은 셈입니다. 더 많이 채운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덜어내고 남기는 것을 선택할 때 공간에는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적게 갖고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소박해도 감동적인 공간은 언제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물건만이라도 이건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집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어떤 공간이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7가지 핵심 원칙을 담은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88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볼 목록조차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은 마치 흩어진 종이들이 가득한 서랍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욕실에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도 까먹고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손자와 나눈 대화도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한 기념일조차도 머릿속에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화가 났고 부끄러웠고 결국엔 이렇게 잊어가는 게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체념하게 됐습니다. 기억은 마치 다리의 근육처럼 어느새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3분 복잡하지도 않고 약도 도구도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죠. 단 3분이었는데 그 덕분에 제 머릿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기억에서 자주 빠져나가던 사소한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 얼굴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머릿속이 다시 제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메모나 알림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있거나 방에 들어가 놓고 왜 들어왔는지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억력을 되찾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특별한 장비나 돈이 아니라 조금의 꾸준함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천한 바로 그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매일 적용하고 있는지를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이론은 빼고 실제 예시로 설명드릴 테니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또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 시기를 함께 살아가며 더 나아지려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건 단 3분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작은 실수들로 시작됐죠. 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거나 뭔가 하려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왜 왔는지 생각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안경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몇 분 뒤 온 집안을 헤매며 어디 갔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도 했죠. 처음엔 그저 깜빡한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 사소한 깜빡임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날짜, 이름, 대화 내용까지 또렷이 기억해내던 머리가 이제는 마치 잡음 섞인 라디오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또렷하게 떠오르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말끝에서 맴도는 단어 하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지인 얼굴 약속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은 단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부끄러움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손자와의 통화를 잊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자가 학교에서 발표회를 한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지. 절대 안 빠질게. 하지만 발표 당일이 되자 저는 그 약속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왜 안 오셨냐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 마음 한켠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핑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손자와 다시 통화했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혼내지도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이 차라리 꾸중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병약해진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따라오는 불안, 두려움, 짜증, 끊임없는 의심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건가?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나? 약은 먹었나 안 먹었나?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일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새 나의 하루에 스며듭니다. 말이 자꾸 끊기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습관처럼 머뭇거리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 이미 그것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기억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주 단순한 사실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운동과 자극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그렇게 돌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진리를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도구였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깨어나게 하는 자극,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시 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 나이엔 원래 그래 별 수 없지,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들 듣기에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곧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70을 넘겼는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또렷했고 어떤 분들은 벌써 한참 늙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 분들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걸 인생의 당연한 내리막길이라 여기고 멈출 수 없는 흐름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인 민규 형님은 은퇴 전엔 늘 바쁘고 활력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책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젠 봐도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따라줘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보자, 회고록을 한번 써보자. 권해도 뭘 하냐, 이제는 머리가 굳었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다른 친구 정호 씨는 예전엔 모임에서 늘 중심이던 분이었지만 요즘은 입을 닫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줄고 질문을 받아도 그냥 듣는 게 좋아 라며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야 조용히 털어놓더군요.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면 민망해서 말을 안 하게 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고 같은 방송만 틀고 새로운 자극을 끊어버린 채 살아가죠. 그게 바로 기억을 흐리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녹슬고 굳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고 새로움에 닿지 않고 누군가와 어울리지 않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기억은 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그게 편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실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셈이죠. 그걸 수동적 노화라고 합니다. 삶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스스로 방향을 놓아버린 상태 말입니다. 배우는 걸 멈추고 웃음을 멈추고 감탄과 설렘과 호기심을 포기한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능동적 노화는 달라요. 마라톤을 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스장을 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가짐 하나,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하루에 몇 쪽이라도 책장을 넘기고 잠깐이라도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보고 낯선 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질문을 던지고 새로움의 마음을 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생각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원래 이래,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셨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능동적으로 늙어가는 길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70이어도 80이어도 90을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기억과 다시 연결되고 마음을 다잡고 잃었다고 여겼던 나를 되찾는 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단지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아무리 정중한 말이라 해도 믿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한 숨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책에서 본 것도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일상적인 계기였죠. 어느 날 오후 손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된 아이인데 요즘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딘가 멍하고 딴 생각에 빠진 듯하다고 말하더군요. 괜찮냐고 묻기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가끔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구나. 아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혹시 주의력을 훈련해 본 적 있으세요? 하루에 단 3분이면 돼요. 마음 챙김 집중이라고 해요. 뇌를 위한 운동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명상 같은 거냐고 물었고 손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바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도 보기 전에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등을 곧게 세우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단 3분 동안 숨 쉬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오는 숨 입으로 나가는 숨을 느끼며 생각이 딴 데로 흐르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마음이 맑고 편안해지는 장면 하나를 떠올리면 더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없고 이상한 자세나 어려운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 첫 주는 솔직히 믿음보다 손녀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질 때도 많았고 생각이 멀리 떠돌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허무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깊은 곳에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아주 미세했습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기억력이 되살아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눈에 띄게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제 안의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자주 딴 데가 있던 제가 어느새 주변을 더 또렷이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지금에 집중하며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있었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예를 들어 식탁보의 질감,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부엌에서 밥 짓는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조차도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침엔 그냥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기 전 문득
내가 복숭아 요거트를 가지러 온 거지 딸기 말고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나는 뚜렷한 순간이었고 마치 잃어버린 나 자신을 잠깐 마주한 듯한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주쯤부터는 더 뚜렷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더 잘 떠올랐고 대화 내용도 더 또렷이 남았습니다. 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3번씩 물어보던 제가 이제는 당연한 듯 기억해냈고 더는 물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실제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주의력을 다시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돌아오자 기억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는 것이 저절로 작동하는 자동 기능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순간에 얼마나 깨어있고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이 분산되어 살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지금의 집중에 살면 순간들이 또렷이 저장됩니다. 저에게는 매일 아침 3분간의 그 작은 습관이 마치 뇌를 리셋하는 버튼처럼 작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앉아서 지금에만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엉켜있던 먼지를 누군가 부드럽게 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3분이라는 시간과 나 자신과의 약속, 그 2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반복 가능한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결국 그것이 기억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이웃의 이름이 저절로 기억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안경을 더 이상 온 집 안을 뒤지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며칠, 몇 주 쌓이자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장을 보러 가면서 빵, 우유, 사과, 커피를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까먹을까봐 쪽지에 적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되뇌고는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메모 없이 마트에 갔다가 모든 걸 빠짐없이 사서 돌아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장보기, 목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자신감, 그것이 저를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 중에도 전보다 훨씬 더 또렷해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예전엔 눈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내 목소리에 약간 긴장이 묻어 있었어. 손자가 제게 시험 준비 얘기를 했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시험 잘 봤니? 손자의 눈이 순간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놀람과 기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연결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더 맑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끌려다니듯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잠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엔 뒤척이다 잠들기 일쑤였고 머릿속이 뒤죽박죽한 채로 아침을 맞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호흡을 정리한 후
잠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고 단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농담도 자주 하시고.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식탁에서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웃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잊어버린 줄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새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입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단지 이름이나 날짜를 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던 이야기의 조각,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던 기억의 문장들이 조용히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뚝딱 바뀐 게 아니라 빗방울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마른 우물에 스며들듯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이 더 맑아졌고 집중력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것을 멈추게 해줄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단 3분 절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두는 그 습관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3분간 숨 쉬는 습관 하나로 기억력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뇌의 가능성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젊을 때만 발달하고 나이가 들면 점점 굳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뇌과학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어도 여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끊어진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극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3분 습관이 어떻게 그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핵심은 호흡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천천히 깊게 숨을 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호흡이 뇌에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깊은 호흡은 혈액 속 산소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뇌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물을 못 받은 화초가 시들듯 산소가 부족한 뇌도 활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뇌의 일부 영역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거나 익숙한 일만 반복하는 분들에게는 이 호흡이 마치 오래된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듯 상쾌한 자극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챙김 집중입니다. 이건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편안한 장면 하나를 그려보는 것. 예를 들어 햇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이나 잔잔한 강물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 행위는 단순하지만 뇌에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위해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뇌도 이런 짧은 훈련을 통해 훨씬 민첩하고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들, 예를 들어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해외의 여러 유명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매일 몇 분씩 호흡과 마음챙김 훈련을 실천했을 때 8주 만에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는 기분 상태까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촬영 결과에서 실제로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그리고 사고와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의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구조적으로도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은 시간이 흐르며 느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3분 습관은 바로 그 자극의 불빛이 되어줍니다. 뇌에 다시 불을 켜고 자신을 회복시키는 길을 안내합니다. 게다가 이 습관은 또 다른 중요한 작용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기억력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런데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쉬는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 속 혼란을 정리해줍니다. 결국 맑은 마음이 맑은 기억을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이 단 3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잠들어 있던 부위를 다시 깨우며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전문가의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과 숨,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작지만 강한 습관이 있다면 왜 시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습관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또 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해야 하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며칠 하다 까먹으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누구나 이 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몸이 불편하든 운동을 잘 못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고요한 3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3분이 우리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을 뜨고 핸드폰을 보기 전, TV를 켜기 전, 아침밥 걱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왜냐하면 이른 아침은 아직 외부 자극이 많지 않고 머릿속도 비교적 맑고 고요해서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침보다는 잠들기 전이 더 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3분을 활용하면 뇌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불면이나 뒤척임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 2번 해도 좋지만 하루에 1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빈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명상실이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침실, 거실, 창가, 의자, 베란다 한쪽, 심지어 욕실 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나만의 작은 피난처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간의 크기나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내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의식의 자리가 되어주는 게 핵심이죠. 자세는 어떨까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앉을 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툭 떨구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면 됩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반쯤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울 경우에는 등을 대고 누워 양팔을 옆에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몸이 편안하면서도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계를 볼 수도 있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깊은 숨을 12번에서 15번 정도 쉬면 대략 그 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건 3분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보다는 매일 3분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까먹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상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양치질을 한 직후에 바로 시작하거나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하기로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루틴처럼 굳어집니다. 또 하나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를 붙여두는 겁니다. 욕실 거울, 냉장고, 문, 혹은 침대, 머리맡처럼 자주 마주치는 곳에 오늘도 나를 위해 3분이라고 써두세요. 부드러운 알람 설정도 도움이 됩니다. 시끄러운 벨소리보다 마음을 다정히 일깨우는 문구가 더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당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 같은 문구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뇌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하루 중 나를 돌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애정의 시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날 너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3분조차 힘들다면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습니다. 그럴 땐 단 1분만이라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5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연결감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말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나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를 완전히 놓쳤다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날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습관에는 점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중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숨 쉴 수 있다면 누구나 이 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병력이 있든 과거에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이 습관은 젊음도 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3분 그 작은 시간이 결국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3분 습관이 바꾼 건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저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종로구 어르신센터에서 자주 뵙던 분들, 그리고 매일 저녁 공원, 벤치에서 마주치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권해보았죠. 어떤 분들은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셨고,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효과 있는 것은 절대 혼자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79이신 김선자 어르신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오셨고 성격도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자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방에 들어가면 왜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이 3분 습관을 소개해드렸고 선자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실천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딸 생일을 처음으로 메모 없이 기억했어요.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단순한 기억 회복이 아니라 선자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딘가 멍하던 시선이 이제는 또렷하고 반짝였습니다. 마치 눈앞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커튼이 거친 듯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온 느낌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분 83이신 박성규 어르신도 기억납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에 뇌가 바뀔 거라고 웃기는 소리야. 하지만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손자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고 성규 어르신의 얼굴에 깊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숨쉬는 방법 나도 한번 해볼까? 성규 어르신은 처음엔 격일로 실천하셨고 자주 까먹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는 날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은 증손녀에게 동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들려줬어. 나도 놀랐어. 그때 성규 어르신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증손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건 아닙니다. 선자 어르신이나 성규 어르신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실천하신 분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기분도 더 밝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죠. 반면 며칠 시도해보다 이게 뭐가 달라지냐 며 금세 포기한 분들은 그냥 별 느낌 없더라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약처럼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 물을 주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매일 정성껏 돌보면 꽃이 피고 잊을 때만 물을 주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습관은 단지 기억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도 다시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한 어르신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그분의 딸과의 대화가 깊어졌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웃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전엔 그 얘기 또 해요. 할아버지라고 짜증내던 손주가 이제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합니다. 한 명이 더 또렷해질 때 그 주변 사람 모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상상해봅니다. 기억이 또렷한 어르신들이 모인 풍경을요. 윷놀이를 하면서 말판이 어디였더라 라고 헷갈리지 않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그때 네가 이런 말 했었지 라며 웃고 손주들과 앉아 지난 추억을 생생히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더 깨어 있을 때 그 가족도 더 따뜻해지고 간병하는 사람도 덜 지치며 이웃들도 더 다가가기 쉬워집니다. 이 습관은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한 어르신이 더 선명해지고 더 연결되고 더 따뜻해질 때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의식 그리고 실천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여긴 그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시 꺼내어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망각이라는 긴 어둠 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자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스스로를 책망했던 순간 장을 보러 가서 무엇을 써놨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종기를 바라보던 그 허무함. 그런 경험들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어둠 속에서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단 3분의 습관이 그 불씨였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먼지처럼 쌓인 일상과 무력한 포기의 습관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불빛은 꺼진 게 아니라 덮여 있었던 거죠. 다시 불어주면 됩니다. 다시 닦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특별한 나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위나 기계나 큰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단 3분 약간의 고요함,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과 다시 이어지고자 하는 따뜻한 바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 7일만 하루에 3분씩 이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어둔 채로도 좋고 닫아둔 채로도 괜찮습니다. 거실 의자 침대, 머리맡 조용한 부엌 구석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3분을 매일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집중하고 마음속에 맑은 장면 하나를 그려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햇살 가득한 정원, 조용한 호숫가처럼 나를 안정시켜주는 이미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요즘 대화 중에 이름이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줄지 않았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보다 맑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처음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닫혀있던 문들을 하나둘 열어줍니다. 어느 날 문득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고 그 안에 묻어 있었던 내 마음 한 조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0이어도 90이어도 지금 숨을 쉬고 계신다면 그만큼의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단 3분의 고요와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다시 잃어버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직접 해보셨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혹시 이 영상을 누구와 함께 나누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꺼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이라도 내 안에 아직 빛이 남아있다고 믿어주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등불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늦게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이 따뜻한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조용히 두 손 모아 큰 포옹을 보냅니다. 다시 기억하기엔 결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